네,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관련한 여야 공방이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구속으로 백현동 개발 의혹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구속적부심 관련해서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이번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서 많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그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사업은 국토부,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서 이것은 특혜성 인허가에 따른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이 백현동 사건은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에 있고 그런데 그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가를 4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또 내용도 되게 임대를 해야 되는데 대개 90% 정도를 일반 분양을 하고 10% 정도만 임대를 한 이런 특혜성 이런 인허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김인석 씨가 과거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될 때 선거대책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을 아파트 시행업자가 영입을 해서 이분의 로비를 통해서 성남시와 협상을 하고 해서 그 공로로 그 결과로 이것이 인허가가 난 것이고 그 대가로 77억 플러스 한바 식당 어떤 권리 5억 정도를 이렇게 특혜성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진상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하고 한 300여 통 전화 또 거기에다가 이인섭 씨가 구속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면회까지 가는 아주 밀착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성이 다시 말해서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 낸 것에 있어서는 어떤 김인석 씨와의 상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특혜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 백현동 사건을 인허가한 주체인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와 정지상 씨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윗선으로 수사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수사를 한 것이겠죠. 많은 압수수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그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의 의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김인섭 씨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77억 원에 가까운 이제 이권 비리와 관련돼서 받았던 돈 문제와 한바 사업권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제 영장 발부의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백현동 건 관련해서 직접적인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정진상 실장과 연관 관계는 전혀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 300번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110번 정도로 이제 그 과장되게 이제 불려서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전화의 수는 이제 110번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백현동 사업에 당시 최근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국토부에서 보냈던 문건들 그리고 식품연구원이라든가 성남시의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넣고 또 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문건들이 왔기 때문에 이재명 이 당시 시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또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성남시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최근에 이 정부에서 보낸 문건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좀 무리하게는 보여요. 왜냐하면 높이가 50m의 용백에 300m 정상적인 그 개발 상황은 아닌데 당시에도 그래서 여러 차례 반려를 했지만
정부에서 중앙정부라든가 각계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성남시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그 당시 조처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검찰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인허가와 관련돼서 로비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는 전혀 없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 사안은 증거 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재판부의 판단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사안은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함께 연관시키려는 시도를 할 텐데 아직까지 관련돼서 나왔던 증거라든가 또는 향후에도 아마 무수한 압수수색을 할 겁니다. 현재까지 벌써 33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끊임없이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될 거고 검찰에서는 정진상 실장을 계속 부르고 이재명 대표도 연관시키려 하겠지만 앞으로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증거를 내놓을 것이냐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증거를 내놓을 것이냐 이것인데요. 그 가능성은 아직은 약해 보인다. 현재까지 하나도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저희가 검찰의 앞으로 수사 상황들 그리고 또 혹시 뭐 성남시라든가 나오는 문건들 여하에 따라서는 도리어 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들이 더 많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 착수로 방향을 튼 것, 이거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지금 그 돈봉투 사건이 사실 일파만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큰 문제 내지는 그 악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대항하는 것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대할 때 마찬가지로 정치 탄압이다, 정적 죽이기다 또는 국명 전환이다. 정치 검찰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대응했는데 뭐 녹취록이 막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사이에 야 이거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여론에 밀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민주당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는 다 가결이 됐는데 민주당 소속 노웅래 의원이나 자신인 이재명 대표에서만 그것이 가결되었지 않습니까?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이 이미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돈봉투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되게 그 민주당의 간부 70여 명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현역 의원들이 그 6천만 원을 300만 원씩 나눠줬으니까 최소 지금 나오는 것이 10명에서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받은 사람하고 준 사람, 집행한 사람은 지금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환인가요? 이 의원하고 2명 있기 때문에 적어도 12명에서 22명 사이에 현역 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인원은 민주당의 169명에 한 10% 이상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당대표 이재명도 지금 사법 리스크로 범죄 혐의가 주렁주렁 있는데 거기에 의원들 10% 정도가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범죄 소굴로 보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뭔가 개혁적인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단죄하고 정리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초롱성에 방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적 쇄신을 통한 개혁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퇴양난의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덧붙이면은 송영길 대표 체제가 일정 부분 있었는데 그 대표 체제가 불법 캠프 차원의 구조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돈살포에 의해서 지도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송영길 대표 체제의 적법성과 합법성, 정당성이 훼손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정통성 문제도 시비가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비상에 걸린 상태다. 예.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봅니다. 돈봉투가 오간 정황이 누가 봐도 구체적이고 명백해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 당 내에서도 이게 지금 짜집기나 조작 이런 식으로 하면 더더욱 코너에 몰릴 것이다. 그래서 좀 조사에 좀 협조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들이 당 내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지금 자체 진상조사 뭐 좀 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히 그것도 작용했죠. 왜냐하면 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 현실이고요. 예. 그리고 저도 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과거에 한나라당에서 엄청난 뭐 트럭으로 돈을 나가고 이런 이후에 이제는 절대 돈이 오가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계에 바뀌어야 된다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사라졌는데 이번에 이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런 당사자들이라면 당연히 이 검찰 조사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정계를 떠나야죠. 한국 정치가 더 이상 과거처럼 과거에 수많은 돈이 오가고 돈 봉투 같던 그 시절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도 이번에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만일의 경우 사실로 드러난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아마 저는 그 진상 조사를 하는 자체가 뭐냐면 아직 판단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정근 부총장이 원외 인물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주요한 인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외 인사로서 계속해서 서초구라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지역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정치권에서 비중이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분이 했던 일들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잘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녹취록과 이걸 근거로 해서 당내에서도 정확한 판단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는 그런 시선들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긋났고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당내 처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당내 개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야만 한국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타이밍이라든가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미국의 불법 도감청 이 사태 나면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급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정근 부총장 수사하면서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는 여러 가지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놔두고 있다가 이 시점에 왜 내놓았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비롯한 김건희 여사 비롯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범죄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당대표인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도 울산에 얼마나 많은 의혹이 황교안 전 대표라든가 제기가 됐습니까? 그런데 여당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조사도 압수수색도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야당에 대해서는 수백 번 뭐 무수한 이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고요. 야당에 대해서는 당연한 겁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 민주당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우 각성하고 성찰하면서 명확하게 밝혀서 잘못된 거는 당내에 스스로 먼저 이게 잘라내고 개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뭐 일단 검찰의 설명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좀 뒤늦게 포착이 됐다라고는 했지만 뭐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이 캐비넷에 놔뒀다가 이번에 꺼낸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뭐 민주당은 늘상 그 검찰에 의해서 기획 수사다. 또 시점을 잘 맞춰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의 그 뭐 무슨 압수수색이나 또 어떤 그 수사나 이런 것은 언제 해도 시기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적절하지가 않죠. 상대 이게 법을 그 수사하고 응징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보안 속에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케줄대로 그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선입견 없이 원리 원칙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 정부에서도 검찰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예.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어떤 시기 다시 말해서 무슨 윤 정부가 수세에 몰리니까 그것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데 마치 그냥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검찰하고 자꾸 그렇게 뭐 동일시하는 이런 그 전략을 계속 사용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민주당은 이러한 그 국법 질서, 민주주의 자체를 뒤흔드는 이러한 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크게 반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체 그 조사뿐만 아니라 서둘러서 검찰에 이런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민주당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다시 말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고 범죄 혐의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대표가 딱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러한 추동력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치, 민주당의 위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늘 일반화하고 물타기하고 이래야 되는 민주당의 처지가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대우각성하고 뭔가 이번에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요. 저는 이제 뭐 노태우 정부 때부터 정치부와 검찰 출입하면서 봤지만 최소한의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또는 정치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사법과는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는 최소한의 그 선에서 절제 삼권 분립을 위해서 적극적하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항상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많이 깨지고 있다는 우려를 국민들께서도 하시고 야당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수사는 다 야당에게만, 그리고 야당은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모든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조사하고 관련자들 철저하게 하는데 여당의 인물들, 여권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국정조사, 특검 얘기 나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균형을, 정치적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안, 이정근 부총장 그렇게 수사 오래 했는데 지금 이제야 이게 나왔다는 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미 이정근 부총장이 검찰 수사에 많이 스스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미 나왔을 텐데 왜 이 시점에 그 수많은 당 관계자들이 관련성이 나왔나? 결국은 정치적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검찰은 최소한도 수사를 할 때 그런 균형성과 국민들이 보실 때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항상 사법적인 절차를, 물론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불분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떻게 범죄 혐의에 여야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 이게 논리가 있는 겁니까? 범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것이지 범죄가 많으면 많이 하고 문제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검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검찰 기획수사가 얘기 나오는 것은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일찌감치 그 이재명 대표의 차기의 대선 캠프가 돼갖고 첫 번째 사법 리스크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윤석열 정부 잘못되게 해갖고 정권 교체의 기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법 리스크가 큰 당 대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갖고 부수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수사 관련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가지수 많은 것만큼 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걸 갖다 어떻게 탓합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 혐의가 주렁주렁 있는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것부터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까지 나왔던 어떤 증거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끊임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요. 여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또 김기현 대표 수도 없이 많은 의혹과 제기가 되고 있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도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검찰 수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신에 국민들이 납득하고 야당도 당연히 우리 잘못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든 수사가 야당에게만 압수수색도 모든 증거 관련해서도 야당에게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역할들을 잘해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의혹으로 좀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요. 사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심송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다시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은 항상 정당은 내부에 계파가 있고 실제 실존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고 이낙연 전 대표를 또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긴 하겠지만 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확고하고요. 뭐 당대표 될 때
80.77%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고 지금 여론조사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여야 통틀어서 압도적인 이 대선 후보 1위로 나타나고 지도자로도 꼽히고 있고요. 이낙연 전 총리는 아직 귀국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상을 당해서 잠시 귀국한 것일 뿐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는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신에 흔들리지 않게 민생 정책 잘 내놓고 당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예. 이 문제는 크게 확대되지 않을 건데요. 그러나 검찰을 비롯한 또 여권에서 계속해서 이를 계속해서 검찰 수사로 흔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앞으로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특수관계는 많이 해자된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러니까 2021년도 전당대회에서 0.59% 차이로다가 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대표가. 그런데 이게 된 것이 캠프 차원에서 돈 살포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통해서 대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합법성에 관련된 부분,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범법자들이 사무총장이나 사무부총장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 이런 그 당직을 갖다가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송영길 대표 체제에 의해서 지난번 대선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이심 송심 얘기가 나온 것이고 구체적으로다가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 결선 투표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1차에서 마무리를 무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4.4 5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재명 그 쪽에서는 송영길 당지 쪽에서는 1차에서 50.29%로 나왔기 때문에 결선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지만 지금 그 당시에 이낙연 쪽 그 후보 측에서는 49.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막판에 대장동 사태 문제로 인해서 수도권의 3차 선거인단에서 28%대 65%이 나와갖고 결선 투표되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 부분 관련해서 차기의 공천과 관련된 문제 또 지도 체제 문제 등등 관련해서 어떤 그 쟁점의 중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뭐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 당 차원의 진상 조사도 이제 곧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당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당내에서 중진급으로 충분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었고요. 돈봉투 문제로 된 것이 아니라 당내 의원들의 마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또 지난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결과라든가 당내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취임 한 달이 넘었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해촉 논란도 불거졌고요. 리더십을 둘러싼 비판, 또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돌파구가 있을까요? 이재명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조금 좀 홍역을 좀 치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에 나왔던 그 여권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완팀 그리고 또 당 차원에서는 또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완팀이 완성이 돼서 지금 여소야대의 어려운 국면 그리고 어떤 법안이나 어떤 정책적인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보다는 어떤 그 단합을 통해 갖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내년도 총선도 돌파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완팀이 되고 정치적으로 완팀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책적으로는 그 고위 당정협의 또 어떤 부처별 당정회의 또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국민과의 대화, 정책 해결 능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도까지 성과를 내려면
야당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또 해외에서 외교를 통해 갖고 한미 협조 체제, 한일 문제,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 해결 연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대로 한다면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나 안보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앞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상당히 계신지요?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사상 처음 봅니다. 당대표를 지낸 분을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만큼 김기현 대표가 윤심을 끌어들였던 예스맨이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당대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당대표 후보 나왔을 때 대체 김기현이 누구야? 이런 당원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요.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실 또 윤 대통령 윤심의 힘을 얻어서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긴 어렵고 도리어 당에서 바른 말을 하는 홍준표 전 대표를 해촉하고 사실은 아마 정당 상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앞으로 정책에서 뭔가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당내 내부의 분란도 수습하기 어렵고요. 지금 최고위원들 다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재원, 조수진 뭐 설화 때문에 아예 나서지도 못하고 청년 최고위원들은 또 다른 사고를 만들고 도리어 뭐 청년 간담회 했더니 거기에 이상한 경영자가 청년으로 나타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 정말로 당원들과 직접 만나서 현장 어려움 잘 경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야당 만나서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임기 1년 지났는데요. 이렇게 입법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부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당원들 만나서 겸허하게 얘기 많이 듣고 집권 여당으로서 좋은 정책 많이 만들고 해서 앞으로 리더십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길이 예상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